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환율과 물가 상승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인상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4년 만에 최고치인 5.2%로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연찬회를 열고 전당대회 시기 등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비이재명계의 반발로 제동에 걸린 당원 개정안을 수정해 당무위에서 통과시켰고 내일 중앙위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 경찰이 최근 김 여사 사건을 잇따라 무혐의 처분하면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6만 명 넘게 줄며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넉 달 만에 1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 증가세는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시각 현재 천안에서 출장 중인 의원을 제외한 소속 의원 전원과 장차관급 인사들이 총집결해서 연찬회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내 혼란상에 마침표를 찍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당대표가 유력시되는 이재명 의원 방탄 논란 속에 당원 80조 개정 수정안을 당무위에서 재의결했습니다. 내일 중앙위에서 재투표 절차를 남겨두고 막바지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정관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이 모두 모이는 연찬회를 1박 2일 동안 열고 있습니다. 단체복을 맞춰 입고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윤 정부의 성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충남 천안에서 열리고 있는 국민의힘 연찬회, 지금은 어떤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장관, 차관들 그리고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지금은 저녁 식사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연찬회는 장 차관 42명과 외청장 20명 등 정부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긴밀한 논의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1박 2일 연찬회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01명도 참석했습니다. 모두 하얀색 단체복을 맞춰 입으며 원팀 의지를 다지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를 떠나서 이렇게 단체복을 입고 한자리에 모이니까 동지의식을 느끼고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의욕을 느끼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우리의 단합과 또 주요 현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찬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네, 당 지도부는 통합, 민생, 미래를 위한 대도약을 언급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들어보시죠. 여야 협치를 바탕으로 한 국민대 통합으로 민생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으로 계획과제 추진과 주제 혁신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대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어갈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연찬회 둘째 날인 내일은 자유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당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격과 활동 기한, 또 차기 전당대회 시기 등과 관련해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직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당의 대응 방향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의원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원 80조 규정이 포함된 당원 수정안을 당무위에 재상정해서 다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원 개정안 가운데 쟁점이 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을 뺀 나머지 당원 수정안이 오늘 당무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엔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당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당원 신설 조항은 빠졌고 윤리심판원 대신 당무위가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80조 개정 내용은 그대로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무위를 통과한 당원 개정안을 내일 중앙위원회 표결에 붙여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손발을 맞춰온 대통령실이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정권 초기의 대규모 감찰은 이례적인 상황인데 본격적인 권력 충돌이라는 시선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2주 전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당일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고 홍보수석 교체와 정책기획수석 신설 등 대통령실 핀셋 손질이 이어졌습니다. 또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급 인사 2명이 직무감사를 받고 있고 내부 자료를 유출한 행정요원은 퇴직, 부속실 소속 행정관은 총리실로 발령나는 등 동시다발로 내부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2급 선임행정관급 이하 모든 직원에 본인 담당 업무를 적어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현미경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업무 진단을 하는 셈이라며 국민과 민생에 더 매진하도록 공적 시스템을 재정돈,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YTN에 정권 초기 대대적인 고강도 감찰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이 때문에 정치인과 검찰 조직의 충돌이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윤핵관 라인으로 불린 인사들이 잇따라 대통령실을 그만뒀는데 검찰, 관료 집단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권력 충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기해 자신감 속에 비서실 조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승리 직후 논공행상으로 입성한 직원을 다시 따져 일 잘하는 에이스만 추리고 특히 보안 유지가 안 되면 내보내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찰은 일상이라면서 향후 인적 쇄신은 5년간 계속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조직이란 게 원래 좀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죠. 그래서 또 하면서 또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마다 또 개편을 해나가겠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위해 분골 쇄신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실무자까지 꼼꼼하게 옥석을 가리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자칫 과도한 기강 잡기로 번지지는 않을지 용산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찾아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는 등 깜짝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어 고환율 고물가 속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는데 소상공인에게 58조 규모의 신규 대환 대출을 공급하는 등 새 정부의 정책 방향도 발표됐습니다. 보도에 박석영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깜짝 등장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의 소감을 입고 오늘 완판해보겠습니다. 저도 어제 주문했습니다. 정말요? 윤 대통령이 찾은 곳은 전통시장인 서울 암사종합시장. 시장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생중계 외에도 암사종합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전환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네, 잘못 어제 해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예. 오늘 좀 받아보실 수 있으시군요. 네. 이어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는 새 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방향이 가시화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채무조정 신속 재기를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형으로 키우겠다는 틀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긴급 대응 플랜을 통해 채무 조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폐업, 채무조정, 제도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하고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를 2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담 완화 차원에서 58조 원 규모의 신규 대환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 등도 내놨습니다. 스마트 점포 7만 개 보급과 이커머스 소상공인 연 10만 명 양성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해 당장 제도 변경은 없다며
소상공인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코로나와 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달래는 한편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내수 경기 부양을 촉진하려는 뜻으로 읽힙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불송치, 즉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 경찰이 최근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잇따라 무혐의 처분한 상황과 맞물려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대선 전국 당시 김건희 여사가 과거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대학 교수로 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YTN 취재진에게 돋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고 해명했고 파문이 커지자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고개를 숙였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이후 반년 넘게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최근 불송치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고발된 혐의들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허위 경력을 쓰고 일자리를 얻었다고 알려진 첫 사례는 2001년, 마지막은 2014년입니다. 그런데 형법상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 역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형법상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기 혐의로도 김 여사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부분 역시 사기죄 구성 요건을 성립하는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허위로 부풀린 경력이 일부에 불과해서 대학 측을 속이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채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지 등이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걸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최근 김 여사가 관련된 사건들을 잇따라 불송치 결정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른바 7시간 녹취록 사건들도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가 모친과 공모해서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 역시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잇따른 불송치 결론에 야권 등에서는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 김 여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들 역시 경찰 결정에 불복해서 속속 의의 신청을 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을 받는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은 배 씨가 2천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재명 의원 측은 김혜경 씨와 직접 관련된 건 180만 원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액수보다는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정윤용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인 배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먼저 배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3년 넘게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하며 법인카드로 음식값 등을 결제, 경기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래요. 경기도 자체 감사를 통해 알려진 800만 원 정도보다 2배가 넘는 2천만 원 규모입니다. 이재명 의원 측은 배 씨가 김 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한 음식값은 180만 원뿐이었고 이마저도 돌려줬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모님이 알면 큰일 난다는 내용의 배 씨 문자를 근거로 김 씨의 직접 지시 의혹을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쟁터로 끌려 나온 그 가족들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지시했거나 오랜 기간 암묵적으로 승인했을 걸로 보고 김 씨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배 씨는 지난 대선 기간 김 씨의 사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는데
이 자리에 김혜경 씨가 동석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하나씩 넣고 방에 3명 거 플러스 지금 수험 3명 먹은 거 그거 합쳐서 이걸로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 카드랑 영수증 다. 이에 대해 이재명 의원 측은 김혜경 씨 몫은 선거카드로 결제했고 나머지는 김 씨 모르게 결제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30일 배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본 뒤 김 씨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올리며 기준금리가 연 2.5%로 올라섰습니다. 잡히지 않는 고물가와 고환율 현상이 금리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또 올해 물가 상승률을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의 선택은 이번에도 기준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7월에 이어 이번 달까지 올리면서 기준금리는 연 2.5%로 높아졌습니다. 사상 첫 4차례 연속 인상으로 이 기간 기준금리는 1.2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높이는 배경은 역시 물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기존 4.5%에서 5.2%로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이는 지난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향후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이 불확실성이 큰 점, 그리고 근원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5에서 6%대의 높은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치솟는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고환율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만큼 방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0.25% 통화 가치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금리는 그 나라 통화 가치의 상승이다.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건 원달러 환율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환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올해 2차례 남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는 계속 금리 더 오를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적으로 한 2번 정도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춰 잡을 정도로 강도 높은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물가 정점이 확인되면 4분기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은 오는 26일 열릴 잭슨홀 회의에 온통 쏠려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을 통해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폭과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우리 시각 26일 밤 11시 잭슨홀 회의에서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잭슨홀 회의는 매년 8월 미국 와이오밍주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열리는 경제 심포지엄으로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학자 등이 참석합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arkets are waiting for Chair Powell. We haven't heard from him. The Fed is the most important actor in markets today, and we haven't heard from, the chair of the Fed since the end of July. 향후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시장은 통화 긴축을 유지하는 매파적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줄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기 위축을 나타내는 지표가 나오고는 있지만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연준 당국자들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예상보다 더 공격적이어야 한다며 긴축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다음 달 21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지난주 40%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I think a lot of it's going to depend on what the CPI print looks like in a few weeks. But if I had to make a judgment today, we lean towards 75, simply based on what Fed speakers have been saying.
파월 의장은 지난해 잭슨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10만 대씩 수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대 다짐과는 다른 정책인데요. 정부는 산업부 장관의 방미를 추진하고 WTO 제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It's great to be here to announce the more than $10 billion in new investment in American manufacturing. So Chairman Chung, thank you again for choosing the United States. We will not let you down. 이런 다짐은 단 석 달 만에 뒤집혔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인플레 감축법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전량 국내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현대 아이오닉 5나 기아 EV6는 당장 내년부터 대당 1,0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테슬라나 포드 같은 미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판매량 급감은 불가피합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도 없어서 당장 해결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급히 미국에 간 정의선 회장이 다음 주까지 머물며 설득 작업을 벌이기로 했고 조지아주에 세울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의 완공 시점도 오는 2025년에서 반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도 중국산 배터리나 핵심 광물을 쓰면 안 되는 탓에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내년 일단은 뭐 전기차는 거의 못 파는 거죠. 현대차에서 24년도 당기더라도 배터리 쪽이 안 되면은 사익공제를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산업부 장관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일단 한미 협상을 최대한 진행하면서 독일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 공동 대응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올해 안에 발표할 인플레 감축법 하위 규정에 한국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넣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카드론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WTO 규정 위반, 그다음에 한미 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제가 전달했고요. WTO 제소 여부도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볼 때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고 분쟁 해결도 최소 수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건설을 따낸 건데 일감이 줄어든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돌파구로 주목됩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체 39조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하고 러시아 AS2사가 수주한 1200메가와트급 원전 4기 건설 사업입니다. 한수원은 이 가운데 기자재 공급과 터빈 건물 시공 등 3조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엘다바 원전 사업은 UAE 원전 수출 이후 13년 만에 이룬 조 단위의 대규모 해외 원전 건설 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이후 두 번째인 대규모 원전 수출은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이 줄어든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다수의 업체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국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수주는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 목표를 선언한 이후 첫 가시적인 성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원전 시장은 탄소 중립 때문에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세계 원전 시장을 갖다가 휩쓸어 보는 그런 교두보가 되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원전 10기 수출 그거에 시발점이 될 걸로 굳건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산업은 세계 최저 수준의 건설 단가와 탄탄한 공급망을 바탕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체코와 폴란드, 영국, 사우디 등 8개 나라의 원전 수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올해를 원전 수출의 원년으로 삼고 원전 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번 수주 계약의 의미로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산업 이후 13년 만에 성사된 두 번째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과이고 어려움을 겪는 국내 원전 업체에 새로운 일감을 제공하며 우리 원전 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최초로 진출하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통해 입증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공급망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체코와 폴란드, 사우디 등 추가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넉 달 만에 다시 100명을 넘었습니다. 중증과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면역 저하자의 4차 접종률이 저조해 방역당국의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확진자 규모가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각각 일주일 전보다 4만 1천여 명, 6만 5천여 명씩 줄어든 겁니다. 이와 반대로 위중증과 사망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하루 만에 45명이 급증한 108명으로 지난 4월 29일 이후 118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앞으로 2, 3주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에 대해 4차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특히 4차 접종률이 60세 이상 고령층보다도 낮은 37%에 그친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접종 참여를 다시 한번 독려했습니다. 면역 저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이 비면역 저하자보다 3배 큰 만큼 중증과 사망 예방을 50% 이상 높이는 4차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차 접종은 높은 중증 사망 예방 효과, 접종 후 낮은 이상 반응 신고율 등을 고려할 때 면역 저하자분들의 예방 접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이와 함께 예방용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는 604명이 투약받았습니다. 이부실드는 혈액암과 장기 이식 환자 등 백신으로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면역 저하자에게 직접 항체를 투여하는 주사제입니다. 정부는 오는 31일 개량 백신을 반영한 하반기 접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종식을 공식 선언한 지 보름 만에 북중 접경 지역인 양강도에서 의심 환자 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코로나19에 확진됐는지 등은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에서도 재유행이 시작되는 건지 관심이 쏠립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악성 전염병, 즉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공식 선언한 북한. 자연스레 방역 등급도 최대 비상 방역 체계에서 긴장 강화된 정상 방역 체계로 낮췄습니다. 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영내에 유입되었던 신형 코로나 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 비상 방역전에서의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보름 뒤 북한은 양강도에서 최근 악성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발열 환자가 4명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환자 발생 지역을 봉쇄하고 의심 환자들을 대상으로 발병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나온 양강도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과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때문에 남측의 대북 전단이 바이러스 전파 원인이라는 기존 주장을 북한이 이번에도 되풀이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중 국경 지역으로서 강폭이 좁기 때문에 과거 경제 사례에서 그 밀무역을 통한 장만의 성행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을 통해서 유입 가능성이 이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북중과 남북 접경 지역에서 통제와 단속을 더 강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동시에 주민들을 상대로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도 계속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설마가 아니라 만일이라는 자세에서 세계적으로 악성 전염병이 완전히 정식될 때까지 해이와 방심을 철저히 경계하고 방역 규율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언제든 북한 내에서 재유행이 발생하는 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보건 방역 협력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이 호응한다면 즉시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예, 오늘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네. 국민의힘 연찬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장차관 국회의원 등 해서 360명 정도가 지금 총식결해서 열리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자리의 성격을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각 정당마다요 9월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찬회를 합니다. 보통 뭐 당일날 끝내든지 1박 2일로 해가지고 국정감사에서 그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될 법안들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정부의 관계자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찬회 오늘은 원내 상황과 정책 당무보고 했고요. 국정감사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특별 강의를 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상임위 분임 토의는 방금 전에 끝났고 내일 의원들의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전당대회 시기라든지 비대위의 성격, 그다음에 비대위의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일 논의한다. 그래서 주요한 관심은 내일 전체 회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주요한 것들은 이제 정기국회 대책,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의 어떤 방향은 어떻게 짤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된 이제 논의될 내용이 될 텐데 세간의 관심사는 역시 이제 새 정부 출범 쪽에 비대위 전환이라는 대혼란을 겪은 뒤에 만나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언제 할지 이런 것들도 좀 논의가 될까요? 자연스럽게 의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에서 사실상 내분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당 상황을 최대한 빨리 수습해야 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윤 대통령도 좀 빨리 전당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1말 2초, 그러니까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쯤을 원래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시기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빨라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지금 당권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게 모여지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지금 당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뭐 그러지 않아도 탄원서 때문에 더 또 시끄럽기도 한데요. 이준석 대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근데 이건 뭐 사실 마땅히 대안이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느냐 안 되느냐 법원의 판단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당이 빨리 수습하느냐 안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리스크가 빨리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이제 제가 하나 좀 장 수장님도 계시니까 물어보고 싶은데요. 왜 그동안에는 집권 여당의 연찬회가 있었을 때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고 하면은 전 굉장히 모양이 이상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이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는 집권 여당 문제에 대해서 뭐 과거 총재 시절도 아니고 그런데 입법부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연찬회를 하는데 대통령이 가서 뭔가 뭐라 그럴까요? 당의 단합을 호소한다? 이거 굉장히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15년 새누리당 연찬회 때 정동석 국토부 장관이 참석을 해서 총선 필승을 외쳤어요.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현직 장관이 선거 승리 구호를 외쳤다고 해서.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라 할지라도 연찬에 참석하는 것 어느 정도 거리를 뒀는데 만약에 오늘 참석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뒷말이나 논란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관련해서 언급을 하죠. 선거가 아직 좀 뭐 저 멀리 남아 있긴 합니다만 임박한 건 아니죠. 네, 뭐 대통령께서 참석 여부를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당에 있는 의원들과 스킨십을 좀 넓히고 지금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합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요. 예.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워낙 혼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윤 대통령의 태도가 극과 극을 오가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준석 대표 질문을 비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지금 일주일 뒤에 갑자기 연찬에 간다? 뭔가 좀 이렇게 얼뛰기 하듯이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마 이럴 거예요. 어떤 정무적인, 정치적인 부탁보다는 이런 정기국회 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법률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것과 예산안 부분도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으니 예산안 처리에 많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나의 국정 운영을 좀 많이 도와달라.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그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비대위에서 결정할 일이죠. 전체적인 어떤 그 의견을 이제 교환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연찬의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안건이 나올 거고 의제가 나왔을 때 의원들이 의견을 낼 거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렇죠. 그거를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비대위 차원에서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연찬회에서 특강을 한 이지성 작가의 발언을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지성 작가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당구 선수 출신이죠. 차유람 씨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한 차유람 씨의 남편입니다. 작가고요. 이지성 작가의 그 연설 내용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에는 두 가지가 가장 부족하다. 그러니까 젊음의 이미지. 그리고 여성의 이미지가 너무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정말 죄송합니다만 대한민국 보수정당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국내에서 열심히 하고 나는 해외에서 할 테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좀 국힘의 젊음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당신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겠냐. 내가 보기에는 뭐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당구 선수는 자신의 아내 차유람 씨가 이제 입당하게 된 그 배경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이제 거론이 됐고요. 그래서 이 4명이면 이제 끝장이다 했는데 당사자들이 지금 불쾌하다, 부적절하다, 사과하라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은 좀 웃으면서 농담조로 얘기를 했지만 정치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여러 가지 금기어가 있어요. 여성의 외모 품평 그리고 종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편하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지성 작가가 저 얘기를 특강 중에 한 거는 아니고요. 질문을 받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도 끝나고 말미에 추가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 작가가 차유람 씨한테 우리 당에 가서 좀 도와주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어보니까 제가 강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참 연찬회에서 중요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에 보면은 이지성 작가의 저런 부적절한 발언들이 연찬회에서 논의됐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뒤덮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발언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인 배현진, 나경원 의원이 이건 부적절한 발언이다,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파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세요? 지금 오늘 연찬회에서 주류 반입 금지령까지 내려졌고 최근에 이제 민생 상황 뭐 이런 것들 감안해서 상당히 지금 자제하고 조심하는 분위기인데 물론 이제 그 안에서가 아니고 이제 외부 강사의 입을 통해서 나온 발언 때문에 논란이 빚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말조심, 언행조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해복구 현장에 가서도 김성원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이번에 또 사실 외부 강사긴 하지만 또 발언이 논란이 돼버리면 연찬회의 본래 취지나 연찬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각오랑 결의를 다졌는지 이런 것들이 다 뒤덮여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뭐 이게 이제 차유람 씨의 남편이라고는 하지만 예. 저 발언을 했을 때 의원들이 앞에서 웃으면서 그 발언들을 별로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나중에 문제로 지적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발언하면서 이른바 미녀 4인방을 얘기하는데 예. 대통령 영부인 이름까지 거론하는 것도 부적절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러지 않아도 뭐 SNS에 글 올려서 이제 비판을 했더라고요. 예. 그 비판의 내용이 저는 적절했다고 보는데요. 왜 남성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할 때는 잘생긴 남성 뭐 정치인이든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여성 얘기만 할 때 꼭 뭐 아름답니 뭐니 이런 표현을 사용하느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명백하게 이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그런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좀 아쉽고 안타깝기도 해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자꾸 이런 불미스러운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예. 과거에도 뭐 연찬회 때 뭐 술판이 벌어졌다, 뭐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 뭐 2004년이었었죠. 그때 한나라당 연찬회 때는 환생경제 때문에 또 노무현 대통령 비하 논란이 일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누구보다도 사실 지금 각별하게 신경 쓰고 피해야 될 상황에서 또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이재성 작가의 추가적인 좀 답변을 한번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친 이재명계 또 비이재명계 간에 쟁점으로 떠올랐던 당원 80조 당원 네. 그 개정안이 오늘 당무에서 통과가 됐어요. 결국은 네. 그 내용은 이제 기소시 당직 정지 됐을 때 구제하는 그 맞습니다. 기관을 윤리심판원, 조금은 좀 독립적이라 볼 수 있는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맞습니다. 이제 가져오는 그런 수정안인데 네. 의결이 됐고 내일 중앙위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데 약간의 파열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파열음이죠. 예.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기소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당원 80조에 의해서 결국에는 당대표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면은 전당대회 치러가지고 당대표 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허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조금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 당원들을 좀 고쳐야 된다라는 건데 예. 특정인을 위해서 당원을 이렇게 고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일사부재의의 원칙도 위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일사부재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안건의 내용이 같은 거가 부결된 안건은 다시 제의하면 안 된다. 제의할 수가 없다. 이거는 국회에 있는 규정이긴 합니다. 동일 회기 때는 또다시 이것을 부의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 그래도 부결됐잖아요, 어제. 예.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냐면 당원 80조 3항 개정안은 그대로 두고 권리당원 전원투표 이 부분은 뺐어요. 예. 그러니까 동일 안건이 아니다. 동일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오늘 당무위에서 새롭게 추가로 의결을 한 거다. 내일 중앙위에서 새로운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 예. 이런 거거든요. 예.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 될 분을 구하기 위한 무리한 행동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중앙위에서 이것이 부결된 다음에 중앙위원들이 좀 내용을 잘 몰라서 이거를 부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오늘부터 내일 중앙위가 열리기까지 상당히 많은 설득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억지로 통과시키는 거다라고 볼 예. 수밖에 없죠. 이러한 행위는 결코 민주당이 정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 그 당원 개정 논란이 이번 이제 일요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그 이슈를 집어삼킨 것은 물론이고 당내 상처만 남겼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수습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왜 이렇게 하는가 당내에서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비대위가 이제 이번 주말로 끝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전에. 임기 4월밖에 지금 남지 않았다고 예.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지? 잘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예. 저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열심히 저도 취재도 해보고 여러 사람하고 뭐 통화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결같이. 애초에 이제 논의가 시작된 거는 전준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이른바 뭐 개딸이라고 하는 당내 강성 지지층이 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하면서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게 아니라 그 청원 게시판 열기 전에
전준위에서 이미 당원 80조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전준위에서 논의될 때는 최고위원회에서 구제하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걸 비대위로 가져가고 난 다음에 당무위원회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보면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색하다. 예. 논의 과정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뭐 이른바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손에 피 묻히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방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그 청와대나 아니면 장차관 지냈던 고위직도 한 20여 명이 벌써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도 맡고 있으니까요. 예. 만약에 당무정지가 돼버리면 지역위원장을 새로 뽑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면 조강특위를 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당내에서 분란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칫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물론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내 임기 내에 당원 80조는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 이어서 뭐 이재명 방탄이라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당원 투표하는 문제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사실 보궐선거 때 그때 이미 한번 했었잖아요. 당원 투표로 결정을 한 바도 있고 당규상에는 있는데 당원에는 근거 조항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준에서 얘기가 됐던 게 아니라 순수하게 비대위 차원에서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이 문제는 그냥 당규에 없는 걸 기존에도 하고 있으니까 당원에다가 어떻게 해서든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의에서 시작된 건데 논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당내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엊그제 이재명 후보도 뭐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지만 전당원 투표로 모든 당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종 의결기구로 둔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인데 후보들 간에도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안 됐고 또 당내 의원들하고도 의사소통이 안 된 사안을 이렇게 섣부르게 비대위에서 꺼내서 정리한다, 뭐 규정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혼란만 커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거간의 과정은 그런데 어찌 됐든 전당대회 과정이기 때문에 비명계 쪽에서는 이게 이재명 방탄이다 이런 쪽으로 자꾸 여론전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좀 섞여 있어서 당원 투표 언론에 나온 그거는 것 이제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건가요? 다음 과제로? 그거는 이제 차기 당대표가 정리할 문제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재명 후보 쪽 인사하고도 제가 오늘 연락도 취해보고 했는데요. 굳이 해야 될 필요를 후보가 별로 못 느끼는 것 같다. 오히려 수기민주주의에 반하는 측면도 있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될 사안이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말씀은 특정인을 위해서 당원의 조항을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은 공당을 포기한 사당화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위한 당은 아니다. 민주당은 개혁 세력을 대표하고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당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당원 개정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 내부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리가 돼 나가겠죠, 그 부분은. 끝으로 요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지금 강도 높은 내부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그래요. 임기 초반에 좀 이례적인 일인가요?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기강 잡기다 또는 뭐 내부의 권력 투쟁이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보안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분이 지금 사표를 냈고 이미 대통령실을 떠났다. 근데 이 보안 사고가 과연 그 부서에서만 특정인에게만 났을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까 그런 차원에서 처음 시작됐던 것 같고요. 지금 보안 사고뿐만이 아니라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역량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지금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못하고 있다, 보좌를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 역량에 대해서 과연 이 대통령실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도 좀 어떠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직원들이 다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본인도 나중에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지
비서실장이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함께 살펴보고 만약 부적절한 인사들이 있다면 알겠습니다. 좀 바꿀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짧게 지금 국정 지지율이 30%대를 돌파했어요. 바닥을 좀 다진 걸로 봐야 될까요? 뭐 앞으로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런 표현 자주 사용하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더 떨어질 지지율은 없다. 20% 후반대 지지율 보였을 때.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는 층도 적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구 경북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20% 후반대가 거의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윤 대통령이 좀 태도가 바뀐 측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오늘 여론조사에서 어떤 부분들 연령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다 비교를 해보니까 2주 전하고 비교해보면 60대에서 34%에서 47%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보였고요. 20대하고 40대에서 5%포인트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이 35에서 50%로 올라갔습니다. 15%포인트가 올라갔고. 지지층이 결집한 거군요. 네, 지지층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좀 결집한 현상이 나타났고요. 서울이 25에서 32 정도로 7%포인트가 움직였는데 아마 부동산 정책 발표한 부분들이 영향을 일부 미친 것 같고요. 근데 흥미로운 현상은 이념 성향으로 볼 때 보수층은 56에서 56으로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보층이 9에서 거의 바닥이었죠. 18%로 9%포인트가 움직였고요. 중도층이 20에서 25%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변화된 태도를 보였을 때 일부 진보와 중도가 그래도 조금 더 지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런 움직임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나 기대가 상당히 큰 상황이다. 이 신호를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잘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관은에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한 중학생이 편의점 점주를 폭행하고도 자신은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다던 사건 어제 화제였죠. 알고 보니 이 학생은 비슷한 범죄를 18번이나 저지른 상습범이었습니다. 지난 20일 강원도 원주의 편의점에서 중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점주를 폭행한 사건.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수고 SNS에 조롱하는 글까지 적어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학생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18차례나 저질렀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탓에 번번이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범행을 저질렀을 땐 생일이 지나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릴 적 세계 일주 꿈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 17살의 소년이 경비행기와 함께 그 꿈을 이룬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작은 비행기 한 대, 최대 시속이 300km라는 초경량 항공기 샤크입니다. 조종사는 한눈에 보기에도 앳된 소년인 올해 17살 맥 러더퍼드인데요. 벨기에와 영국의 이중 국적자인 이 소년은 지난 5달 동안 52개국을 일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일주 단독 비행 그리고 초경량 항공기 세계 일주의 최연소 조종사라는 2개 기록을 기네스북에 올렸는데요. 하나 더 놀라운 점은 바로 전 최연소 기록이 올해 1월 19살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온 그의 누나였다는 점입니다. 조종사 집안이라 비행기와 아주 친숙한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러더퍼드는 나이와 상관없이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아주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추억의 SNS 싸이월드가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추억을 가족에게 돌려줬습니다. 장병들의 사진 첩보와 게시글 등 미니홈피 자료를 복원해 유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싸이월드는 천안함 희생장병 25명의 미니홈피 공개 데이터를 내려받아 유족에게 전달했는데요. 사실 지난 2010년 천안함 유족이 이를 요구했을 당시엔 관련 규정이 없다며 거절했었지만 운영사가 바뀌면서 12년 만에 추억을 돌려준 겁니다.
다만 회원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어 비공개 글들은 전달되지 않는다는데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싸이월드 측의 바람대로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물론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부추긴 것 역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에 탔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서초구 자택 근처에 도착하자 다짜고짜 택시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뭐야? 우리 택시기사야, 택시기사. 얘기하지 말라고. 네? 신고할게. 폭행 직후 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준 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삭제해달라며 증거인멸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제가 뒤에서 기사님이 와서 문 열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전 차관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결국 재수사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택시가 하차를 위해 잠시 정지했을 뿐 운전 중인 상태였다고 보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그동안 운전자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삭제한 동영상은 임시 파일에 불과하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부인해왔습니다.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법원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이 전 차관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합의 명목으로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한 것은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해가 중하지 않고 용서도 받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항소하실 건가요?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에 기소된 전직 경찰관은 당시 어느 상사도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주지 않는 등 오판의 책임을 혼자 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내부 진상조사를 벌여 사건을 맡은 경찰 간부들을 정직 이상 징계 처분했습니다. 전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고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이 지난 1989년 노동단체를 떠나 잠적한 시기와 치안본부가 해당 단체 명단을 확보한 시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수사 자료를 YTN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김 국장이 동료들을 밀고 간 대가로 특채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인데 계속되는 논란에 노동계도 김 국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4월 1일 연행된 인천부천 민주노동자 회원의 치안본부 수사기록입니다. 기록에 첨부된 조직도에는 앞서 연행된 회원들이 속한 일부 분회나 사무국 명단이 작성돼 있습니다. 반면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책임자였던 부천지구는 빈칸입니다. 치안본부가 아직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같은 달 28일에 연행된 다른 인노회원 수사기록을 보면 빈칸이던 부천지구 조직도가 꼼꼼히 채워졌습니다. 이전에 부천지구 연행자가 없었는데도 모든 분회 명단이 실명이나 가명으로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1989년 4월 1일엔 없던 명단이 28일에는 채워진 건데 김 국장이 과거 인노회를 이탈해 잠적했다고 밝힌 시기도 바로 1989년 4월입니다. 치안본부가 인노회 조직도를 확보한 시기와 김 국장이 잠적했다고 밝힌 시기가 겹치는 겁니다. 인노회원들은 부천지구 회원들의 실명과 가명 등을 모두 아는 사람은 위원장이던 김 국장밖에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국장이 1989년 4월에 잠적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서도 수사기록에서 발견됐습니다. 1989년 3월 말 열린 인노회 비상상임 집행위원회에는 김 국장의 가명 김봉진이 참석했지만 4월 초부터는 출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국장이 경찰에 자백할 당시 인노회 수사에 영향을 주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김 국장에게 직접 자백을 받고 대공 특채를 제안한 홍승상 전 경감은 당시 치안본부가 인노회를 수사하는 과정에 김 국장이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홍 씨 가족은 YTN 취재진과 만나 홍 씨가 김 국장을 만난 정확한 시점은 기억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도 인노회 사건 당시 김 국장에게 증거물 분석을 시킨 건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국장이 인노회 간부였는데도 어떻게 처벌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반성하면서 자수했고 젊은 친구여서 굳이 구속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국장이 밀고 특채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인노회가 이적단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노동계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김 국장의 태도가 노동운동을 불온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며 사퇴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순호 국장의 해임은 무엇보다 노동운동을 불온시해온 역사를 올바로 잡는 길이다. 김 국장은 앞서 YTN과의 인터뷰에서 인노회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7월쯤 서울 홍제동 대공분실에 찾아가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진이 수사 기록을 확인한 뒤에는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복지제도에 도움이 절실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이 올해 52만 명이 넘었지만 실제 지원까지 연결된 경우는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모녀처럼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찾아낸 고위험군은 모두 52만 3,900명. 올해 3번 조사했는데 1차 때 16만 2천여 명, 2차 15만 5천여 명, 3차 20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공이든 민간이든 실제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된 경우는 27만 1천여 명으로 51.7%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단전과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4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고위험군을 찾습니다. 이들 위기징후 정보 가운데 2개 이상이 포착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추진하는 겁니다.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이번 수원 세 모녀처럼 건보료 체납 정보 하나만 있는 경우 이 시스템에서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특히 수원 세 모녀처럼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도 최근 조사 기준으로 1,117명이나 됐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을 하였으나 해당 가구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것으로 복지부와 지자체들은 이런 경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대상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비극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다음 달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개통합니다. 위기징후 정보를 현재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군이 사는 곳을 알 수 없을 때는 실종자를 찾을 때처럼 경찰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늘리거나 긴급 복지 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월간 뉴있죠. 이번 달은 장애와 비장애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실상은 어떤지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다뤄봅니다. 서은수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서 PD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함께 그 대중교통을 타고 같이 한번 이동을 해봤다고요? 네, 요즘 지하철역을 보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많이 설치돼 있죠. 예. 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도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비장애인과의 차이는 어떤지 비교해 봤습니다. 이 내용 다룬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고 1층입니다.
출발하는 두 사람. 정근성 씨가 가까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내려가는 동안 이다원 씨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출입구로 이동합니다. 영무원으로 호출해 리프트에 오르는 다원 씨. 제일 힘든 점은 리프트가 이제 고장이 나서 리프트를 이제 못 타게 되면은 반대편 구간 엘리베이터를 타서 내려서 가야 돼서. 첫 번째 환승 구간 대림역. 근성 씨가 지하 환승로로 2호선을 갈아타러 가는 동안 다원 씨는 개찰구를 통과해 역 밖으로 나옵니다. 상가가 밀집한 거리를 5분 정도 지나자 끝이 보이는 환승. 천천히 갈까요? 그래서 여기 경로가 길어가지고. 버스를 타기 위해 내린 당산역. 처음 이용하는 역은 나가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아, 이거는 2호선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예요. 저거 아닐까요? 이거는 합정으로 가는 그 2호선 엘리베이터인 것 같아요.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개찰구를 나오자 안내도가 보이는데 여기도 엘리베이터 표시는 없는 거 같아요. 여기는 없을까요? 휠체어에 앉은 다원 씨의 시선에선 발견이 어렵습니다. 여기 위에 있어요. 복잡한 엘리베이터 이용과 환승 절차에도 지하철은 그나마 친절한 이동수단. 3년 만에 버스를 탄다는 다원 씨는 걱정이 앞섭니다. 기사님이 저희 못 보고 그냥 지나간 적이 있으셔가지고 슬로프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릴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못한 적도 한 번 있었어요. 다행히 별탈 없이 버스에 오르지만 감사합니다. 바람이 지나가야 되니까. 네네. 내부가 좁아 휠체어 위치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네. 네. 드디어 도착한 상암동.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혹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정말요? 네. 그렇게. 시간도 시간이지만 환승 구간마다 마주친 난관이 더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차이가 날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위치 정보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기사님이 이제 지원해 주시는 거나 배려해 주시는 부분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막연히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거든요. 네, 휠체어 이용자 다원 씨는 근무지인 서울 성동구의 한양대로 출근하기 위해서 매일 영상에서 보신 대림역 환승 구간을 지납니다. 촬영한 날은 주말이라 덜했지만 평일 출근 시간은 사람이 많아서 이동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얘기할 때 지표로 쓰이는 게 1역사 1동선입니다. 네. 타인의 도움 없이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하나의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느냐는 뜻인데요. 이 1역사 1동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엘리베이터인데 현재 수치상으로 서울 지하철역의 93%는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하철을 갈아타는 등 역사 내부에서 이동할 땐 장애인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69개 지하철 환승역 중 36개 역은 환승에 제약이 있다는 서울시립대의 최근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버스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69%인데 마을버스나 광역버스의 경우 이 저상버스 도입이 간선버스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또 슬로프를 내릴 공간이 마땅치 않거나 버스기사가 휠체어를 보지 못해 그냥 지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게 장애인들의 설명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승, 그러니까 노선을 이제 뭐 바꿔서 탄다든지 아니면 교통수단을 이제 바꾼다든지 이럴 때 여전히 불편한 점은 그대로 남아 있군요. 네, 관련 연구가 있습니다. 네. 한양대 연구팀이 휠체어 장애인의 위치 정보 데이터와 설문을 통해 분석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거주지에만 머무르는 장애인보다 야외 활동 등 이동이 많은 장애인이 더 행복할 걸로 생각되죠. 네. 하지만 연구팀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외출 횟수가 많고 이동 거리가 늘수록 오히려 우울감을 경험할 확률이 커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유는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약을 경험하고 또 노골적인 시선 등 많은 차별을 겪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는 이동의 이중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의 이동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동의 양이 많아질수록 또 차별 경험도 증가하는. 매 출근 시간대에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는가, 지하철을 이용하는가에 대한 불평의 시선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노골적인 시선들 자체도 이분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좀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본 이제 동선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 국민 모두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간 유의자 다음 주는 어떤 주제 다룹니까? 네, 월간 유의저 다음 시간은 이번 달 주제였던 장애와 비장애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앞서 월간 유의저에서 다룬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눈여겨볼 만한 장애인 정책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네. 좀 더 세심하면서도 꾸준한 그런 정책적인 대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은수 프로듀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가해서 민간인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원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한 미국은 우크라이나 승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돕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불에 그을리고 찌그러져 선로를 벗어난 열차 객실. 주변에 있던 승용차는 아예 뚜껑이 날아갔고 기차역이 있던 자리는 벽돌 잔해만 남았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은 우크라이나 중부 지역의 차플리노 기차역에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가해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 반대로 실랑이 끝에 발언 기회를 얻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방금 보고받은 정보라며 기차역 폭격 사실을 알렸습니다. Unfortunately, the death toll could increase. This is our life every day. This is how Russia got prepared for this UN session.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독립기념일을 맞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드론 2,000대를 포함해 85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과 함께 우크라이나 승리를 위해 계속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 told you then that we were shoulder to shoulder with you, and that is as true today as it was in that horrific moment. 백악관도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에 맞춰 단일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인 4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군사 지원액만 1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중장기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presenting a multi-year investment in critical defense capabilities. This package is about building enduring strength for Ukraine as it continues to defend its sovereignty in the face of Russian aggression. 이런 가운데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조만간 주민 투표를 실시해 러시아 병합 찬성 의견을 이끌어낼 거라는 첩보를 내놨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미국인 절반 이상이 러시아 철수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혀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우크라이나에 미국 여론도 힘을 싣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이자 러시아 침공 반년을 맞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행사가 세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쟁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류재복 기자입니다.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이 격렬한 테크노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듭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힘을 보태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우크라이나 국기로 몸을 감싼 모습이 눈에 띕니다. 행사 수익금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쓰일 계획입니다. And I think it's really obvious when you see people dancing freely, expressing themselves. That's exactly what Putin hates and that's what he's scared of. 전쟁을 피해 각지로 흩어졌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UN 인권이사회 앞에 모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알리고 러시아에 더 강한 제재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제 세계인의 관심사이자 염원이 됐습니다. 목 놓아 부르는 우크라이나 국가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We're very aware of what's going on in Ukraine, particularly with Putin and Russia, and the atrocities that have been happening there. 파리 콩코드 광장의 오벨리스크 조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늘을 뜻하는 푸른색 아래 비옥한 국토를 가리키는 노란색, 바로 우크라이나 국기입니다. 형식과 방법은 달랐지만 전쟁을 반대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세계인의 마음은 하나가 됐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